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등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한다는 방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걸로 고교 서열화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소장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집안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훔쳐본 3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답니다. 어떻게 이런 범죄가 가능했는지, 지금이라도 막을 방법은 없겠는지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송재용 팀장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목요일로 자리를 옮긴 정치토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피켓 시위 문제, 또 흥진호 문제,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의 정치 이슈를 토론해 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과 함께합니다.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 그리고 이사직 해임 건의안이 오늘 가결됐네요. 이제는 김장겸 사장 해임도 시간 문제가 된 셈인데 파업 중에 있는 MBC 이제 정상화를 맡게 될지 박문진 관련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교육부가 오늘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 입시 치르는 내년부터는 자사고, 외고 등의 이른바 신입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된다는 거죠. 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데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안상진 소장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일반고가 후기로 나중에 뽑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같은 거는 전기로 먼저 뽑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고입 전형이 정말 불공정한데요. 예.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합니다. 예.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먼저 선발을 하고요. 예. 또 방법에 있어서도 이 평준화 일반고는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는데요. 네.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면접이나 중학교 성적 등 다양한 방식을 써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고입 전형의 불공정성을 바탕으로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보다 이제 고교 서열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뽑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응시했다가 만약 떨어지면 나중에 일반고도 또 내가 골라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동시에 한꺼번에 뽑는다? 결국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 쳤다가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단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떨어졌다고 해도요. 다시 한번 좀 미달이 돼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예. 만약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은 또 일반고의 추천 배정, 그쪽 트랙으로 그 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물론 일반고 정원이 찬 학교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나 일반고에 가게 된다.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현재 그 고입 전형이 사실 말이 안 되게 불공정한데요. 예.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이렇게 학생을 먼저 선발하면서 굉장히 고교 서열의 우위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불공정한 고입 경쟁의 시기를 통일함으로써 일반고도 좀 자사고, 특목고의 무조건 학생들을 이제 좀 뺏기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좀 선발을 하면서 또 일반고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우수 학생들도 서로 같이 좀 나눠질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공정한 경쟁의 틀이 좀 기본적으로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아주 자신 있는 학생들이 아니면 그러면 만약 거기를 응시했다 떨어지면 미달된 일반고로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때문에 아주 자신 있는 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처음부터 일반고를 응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군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사고, 외고, 특목고 이런 학교를 지원을 해도 떨어지면 이제 일반고에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반고가 찰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이 좀 잘 고민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일반고가 있다면 일반고를 먼저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생길 거라 기대합니다. 예. 그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측은 이 정책을 환영하시나요? 많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고교 서열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요. 예. 이번 조치가 좀 이런 고교 서열을 해소하는 좀 개선의 시작이 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비판을 합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가로막는다. 이런 어떤 원칙적 반대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학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도 원하면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선택권을 가로막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택권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안전장치가 있어서 선택해서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서울 같으면 강남 8학군 또 지역 명문학교 이건 이제 외고나 자사고는 아닙니다만 일반고 가운데 명문 이런 쪽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굉장히 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8학군 얘기 나온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현재 이게 본질을 굉장히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각한 고교 서열화에 따른 고입 경쟁, 또 중학생의 입시 고통, 사교육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고가 이렇게 또 뭐 혜택을 보면은 굉장히 또 막 선호가 돼서 몰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학교들은 학생들을 다 선발하고 있는 구조 가운데 있고요. 일반고는 학생 희망에 따라 지금 그냥 배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전에 뭐 8학군에서 뭐 그런 위장 전입이라든가 뭐 아파트 값이 올랐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현상 자체를 좀 뭐라 그럴까요?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쓰면 되는 것이지. 현재 이런 고입 경쟁과 과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본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자, 우선 선발권만 없애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예 그 자사고나 뭐 특목고 이런 걸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나중에 가면은 좀 그렇게 일반고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고입 전형의 시기만 통일한 것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입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이런 학교들은 선발권을 가지고 학생을 막 뽑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를 대비한 좀 그리고 희망하는 이 경쟁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고교 입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선발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의 입시가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좀 전반적으로 저희는 좀 추첨 전형, 그러니까 무시험 좀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외고 공부를 좋다라고 하면은 그런 외고에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그 학교가 좋은 외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입에서의 경쟁이나 과도한 선발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나 뭐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되 추첨으로만 뽑게 하면, 즉 선발권을 없애면 뭐 우수 학생들이 글이 쏠린다든지 또 그 입시를 위한 사교육 이런 건 없어지겠군요. 그렇죠. 정말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 가는데요. 지금 사실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외국에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 가면은 대학에 가기 쉽고 유리하다는 것 인식 때문에 모두가 가려고 하는 건데요. 고등학교 교육이 좀 그런 것들은 너무 파행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 일반고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그냥 외고나 뭐 이런 식으로 존속시키려면 추첨제로 뽑도록 해라. 이런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안상진 소장이었습니다.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온 3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지극히 민감한 사생활을 훔쳐봤고요. 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설치된 IP 카메라는 특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는데, 자, 이번에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송재용 팀장을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IP 카메라가 뭐죠? 그 IP 카메라는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즉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CCTV하고는 좀 다르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설치가 간단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저렴해가지고 최근엔 그 홈 네트워크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외출할 때 집이나 가게 내부 사항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설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집에 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강아지가 잘 놀고 있나 확인하는 뭐 그런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해킹된 카메라가 총 몇 대예요? 가정집 등 해가지고 500여 곳에 설치된 IP 카메라 한 2,600대 가량 됩니다. 500여 곳에 2,600대?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떤 수법으로 해킹한 겁니까, 범인들은? 범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IP 카메라를 해킹하는 방법을 알아낸 후에 IP 카메라의 서버 인터넷 주소하고 그다음에 공장 출고 초기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시켜 가지고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쉽게 암호가 되어 있는 카메라를 불법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IP 카메라를 직접 설치한 사람은 자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그걸 화면을 확인하는데 그 비밀번호를 해킹해가지고 그 범인들도 동시에 그 화면을 보게 됐다 이런 거군요. 예, 맞습니다. 경찰은 이걸 어떻게 검거하셨습니까? 저희 수사 요원들이 주기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IP 카메라 피해를 입은 사례하고 IP 카메라 해킹 방법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 카페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저희들이 해킹된 IP 카메라의 그 주소를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해서 이번에 피해자들을 추적해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IP 카메라 해킹 방법이 아예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고요? 무분별하게 많이 음성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킹해서 영상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24시간 남의 엿보기를 할 수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을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녹화해놓고 그렇지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예, 그런 영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대체적으로 여자 혼자서 생활을 하는 가정집에 설치된 카메라만 별도로 자기가 관리를 해오면서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이라든지 속옷 차림이라든지 나체로 생활하는 모습을 주기적으로 자기가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혐의입니다. 예, 이 30명이 그러니까 조직적인 일당이 아닌 거죠? 다 따로따로인 거죠? 조직적인 일당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각자의 행위입니다. 예. 근데 겉보기에는 멀쩡한 보통 사람들이라면서요? 대부분이 무직자로 나타났고. 무직. 예, 그 중에 회사원, 대학생 등으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모두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찾아내 사생활을 몰래 엿보게 된 것이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냥 엿볼 목적이었다라고 합니까? 이런 걸 녹화해가지고 어느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사한 바로는 유포된 동영상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됐나요? 다 통보해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을 해드리고 IP 카메라 피해 사실을 본인들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그렇게 경찰로부터 통지 받은 분들 뭐라고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굉장히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IP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자기의 사생활을 오래전부터 몰래 훔쳐보고 녹화까지 했다는 거에 상당히 불쾌하고 너무 화가 난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또 한 피해자는 자기가 IP 카메라 주변에서 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수치스럽다. 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될까 봐서 너무 불안하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포된 것은 찾지는 못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으로 유포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 이용자들 어떻게 주의해야 합니까?
우선은 그 IP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예. 초기에 설정된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을 해주시고 예. 비밀번호가 허술할 경우에는 특수문자 등을 활용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게 좋고 예. 인터넷을 통해서 IP 카메라가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등 저가 제품은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구매를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이달부터 정부에서 IoT 기기의 보안 인증제를 시행 중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안 인증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네. 비밀번호를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좀 어렵게 만들어라. 보안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라. 이런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을 비울 때 집 사정을 확인하는 용으로 보통 이걸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귀가한 후에는 아예 전원을 꺼두면 괜찮겠죠? 그 방법도 한 방법의 그 방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송재용 팀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점점 문제가 커지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도 늘어나고 방향도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하고 정무수석 지낸 두 사람, 조윤서, 현기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예.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추가됐죠. 그리고 수석들 전체한테 이제 매달 돌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정무수석이 아니라 모든 수석.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수석 전체한테 돌렸다면은 법적으로 뇌물보다는 전용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겠죠. 뇌물이라는 건 이게 대가성으로 해가지고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를 떠나가지고요. 말인즉슨 다 문제인데 소수의 사람한테 돌렸다면 말 그대로 개인 뇌물인데 반공식적으로 전부한테 줬다. 이런 또 국면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네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재만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의 수족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그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다고 증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나왔습니다. 예. 예. 과거 국정원 관련된 사건에서는 항상 탁탁 원장이 나와도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엔 달라 보이네요.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다. 예,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에 구속이 안 됐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도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1억씩 한 달에 1억씩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가 지금 아직 정확히 안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거 시인했다는 것은 내 개인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 시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추가로 받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내가 돈을 받았다. 한 달에 1억씩. 네. 그러면 그걸 대통령한테 갖다 준 건지 아니면 대통령 지시로 어딘가에 쓴 건지 이건 그렇죠. 아직 안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을 썼다는 것도 나오죠. 이거 별개입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예. 이전 정부에는 아예 여론조사 비서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청와대 예산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총선 경선용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돌렸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데 근데 그까지는 그렇다 치고 여론조사 비용이 5억이 나왔는데 이걸 국정원에 대납시켰다는 거죠. 예. 그냥 국정원을 영수증도 필요 없는 그냥 지갑으로 알았다는 것 같은데요. 거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요. 아마 받은 사람, 쓴 범위도 늘어날 거고 네. 걸리는 사람들은 개인 뇌물이 아니다. 나는 이런 활동비의 일환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아마도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옛날 군사정권 때는 이른바 통치자금 이런 용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청와대가 국정원 통장에 돈을 넣어놓기도 했어요. 예. 이게 정치 자금을 걷지 않습니까? 재벌한테도 걷고 그걸 이제 두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국정원 계좌에 넣어놓고 거기는 감시가 안 되니까 편하게 이제 빼서 쓰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다 이제 군사정권 때죠. 예. 민주화되면서부터 좀 이상한 관행이나 일탈 행위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건 없어졌는데 이번에 터진 걸 보면은 거의 과거식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물론 규모나 행태는 그때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서 야당에는 이거 옛날부터 있던 관행적 행위 아니냐. 왜 한쪽만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 민주화 이후만 한번 따져보죠. 100% 깨끗한 건 아니에요.
김대중 정부 말에 대통령 아들들이 줄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2001년에 대검 중수부가 김홍업 씨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뭐 재벌한테 돈 받고 중견기업한테 돈 받고 줄줄이 나왔는데 그중에 신건 당시 국정원장한테서 3,500만 원이 흘러 들어간 게 걸렸어요. 네. 걸린 것만 그런데 당시에 국정원의 주장은 국정원장 개인 돈으로 떡값을 준 거다. 이랬습니다. 그냥 넘어갔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 김영란법도 없고 뇌물은 공직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건데 김홍업 씨는 공직자도 아니고 알선 수재는 뭔가 부탁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황망한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있죠. 2004년에는 2002년 대선 자금 관련 수사를 하다가 권노갑 씨 등에게 국정원에 이제 10만 원짜리 수표 다발이 들어간 게 포착된데 이건 뭐 대선 자금과 상관이 없다. 그게 또 넘어갔습니다. 또 넘어갔고. 참여정부 때 일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아니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수년간 횡령해가지고 다른 통장에 13억 정도를 모았다가 잡혔죠. 이게 총무비서관 개인 행위가 아니라 이 영부인과 의논해서 한 행위다 이렇게 된 거였는데 지금 이제 여권에서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관련 인사들이 우리는 완전 깨끗했다 이런 것도 좀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규모가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도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는 바꿔야죠. 꼬리표 없이 4천 몇백억 편성해 놓으면은 말이 안 되죠. 뭐 도둑질 해가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자, 이번 수사는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기사잡기 1부 마무리 짓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올게요.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해봅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창단 55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휴스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최종 7차전에서 LA 다저스를 5대1로 꺾고 최후의 승자가 됐는데요. 네. 휴스턴의 우승 소식은 휴스턴 주민에게 더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허리케인 하비가 불어닥치면서 80여 명이 숨지고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어 주민들은 시리에 빠졌는데요. 네. 이에 휴스턴 선수들은 주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강한 휴스턴이란 의미의 휴스턴 스트롱 패치를 붙이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 주문이 통했는지 휴스턴은 29년 만에 정상을 넘본 최고 명문 구단 LA 다저스까지 넘어서며 우승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네. LA 다저스는 류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죠. 그렇죠. 예, 휴스턴과의 월드시리즈 7차전 내내 벤치를 지켜서 한국 팬들에겐 다소 아쉬운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왠지 류현진 선수 때문에 LA 다저스 응원하신 분들 많았는데 그분들은 좀 아쉽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부터 대전 지하철에 고민형 테디베어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어허. 대전 도시철도공사는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에 테디베어를 앉히고 여기는 임산부 배려석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예. 테디베어가 앉아있는 자리는 임산부를 위해 비워달란 말인데요. 오늘 그 모습이 찍힌 사진이 포털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동안 자리 색상을 분홍색으로 바꾸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식으로 임산부 자리 양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래도 잘 지켜지지 않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에 누리꾼들은 노약자, 장애인도 많은데 임산부만을 위해 자리를 비운다는 건 지나친 발상이다. 출퇴근하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이라 생각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단풍 절정인 요즘 이번 주말에도 등산을 계획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등산객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북한산과 설악산 같은 산악형 국립공원들이 도로와 탐방로로 잘게 쪼개져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녹색연합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국내 16개 산악형 국립공원의 총 면적 중 3분의 2가량이 도로나 탐방로라고 하는데요. 어허. 이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3번 이상 왕복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숲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네. 바로 이 때문에 원래 그 산에서 살아가던 반달 가슴곰, 담비 같은 포유류는 서식지를 잃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일례로 너구리의 경우 0.8km, 즉 1km도 안 되는 거리에서만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됐습니다. 네. 사람뿐만 아니라 원래 그 산에서 살아가던 동물들도 자연의 주인이죠. 아름다운 가을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머리맡에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현지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 토크 코너. 이번 가을 개편을 맞아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오늘 두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했는데 어제 방송에서 그 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은 들어봤으니까 근데 어제 그 현장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했잖아요. 이걸 여당 측에서는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는데 표창원 의원 맞습니까? 우선 그 원내 소속 부대표가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검토 중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현장에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예. 우리가 국회의 의무, 권위,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예.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 무용론이 퍼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 스스로가 그렇게 품격 떨어지는 저급한 행동을 과연 해야 되느냐 예. 상당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네.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급한 행동이다라는데 박성중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참 웃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하. 제소하려면 얼마든지 제소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홍보본부장입니다. 예. 이 관련해서 충분히 뭐 내용을 다 숙지하고 알고 있고요. 예. 우선 법적으로 본다면은 그 국회 윤리실천규칙에 보면은 직무 수행을 하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저희들이 품위 손상한 적도 없고요. 네.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 그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문란 행위에 관련 경우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한 것도 없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는 민주당에서 먼저 2007년 7월 3일 사학법 개정 반대 플래카드를 걸었고요. 아하. 2008년 12월 13일 정부 예산안 저지할 때도 걸었고요. 2011년 11월 22일 날 한미 FTA 저지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그동안 그 국회에서 중앙홀 일반 홀에 그 로텐드 홀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있습니다. 예. 그 로텐드 홀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본회의장 관련해서 피켓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마스크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한테 예의를 지키고 가장 점잖고 품위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검토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감사라든지 각종 언론 보도라든지 기타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예. 방송이나 언론이나 인터넷에 거의 먹혀들질 않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노이즈 전략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공영방송이라든지 홍진호 관계라든지 예. 유엔 기권 관계라든지 이걸 알아달라. 저희들이 절박한 심령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창원 의원, 뭐 민주당이 벌써 여러 차례 먼저 하지 않았느냐. 회의 방해하거나 질서문란한 적 없다.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나 심한 것들을 같은 등가로 비교하시는 것이고요. 어제의 행동은 현수막을 손에 들고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시정연설을 방해했거든요.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은 그냥 그 침묵 속에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이미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의결하면서 그 담긴 입법 취지는 이제 과거의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과거를 회귀하자는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 좀 실망스럽고요. 예. 그리고 더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국 그래서 전혀 방해에도 불구하고 연설을 끝까지 마치시고 다가갔지 않습니까? 가서 예. 악수를 청하는 상황에서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왼손에는 현수막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악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민망한 무한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 이게 과연 전 세계의 그 언론을 지켜보는 세계인들이 보실 때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지난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네. 저희들 내부에서 의원총회 할 때도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키자. 그래서 기립할 때 기립하고 뭐 박수까지는 못 쳐드리더라도
끝까지 예언을 지키자는 그러한 논의들을 치열하게 했던 기억이 새롭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현재 출범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에 이제 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상황인데 그렇게 마치 상대방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라는 식의 대선 불복에 해당될 정도의 행위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국회가 과연 지금 그런 민의를 대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성중 의원 짧게 한 말씀만 하시죠. 우리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프롬포트 20장을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예. 15장 넘어갈 때까지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지막 넉 장째만 저희들이 일어서서 어떤 우리의 행동을 표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과거에 그 민주당은 훨씬 더 했습니다. 저희들 어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들어 있어서 전체로 알아달라.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걸 했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점잖게 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 같고, 자, 박성중 의원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흥진호 사태 이거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중 흥진호 사태의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문제의 핵심은 여러 가지죠. 예. 홍진호가 10명이 7일간 납치를 됐는데 예. 이것이 어떻게 된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이 됐다 이런 말씀을 우선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예. 이것은 국정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문제는 21일 날 진압이 되었습니다. 네. 22일 날 그 다음 날 해경이 17기관에 유관 통보를 했는데 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해경, 다른 데 전부 경찰 다 통보했는데 예. 이것이 중간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체계가 지금 엉망이다. 네. 두 번째는 그걸 받은 정보 판단의 미숙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휘체계 이것까지 엉망이다. 이래서 이게 나라냐 우선 첫 번째 크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배 자체의 GPS라든지 수협의 정보통신의 어떤 그런 문제도 시스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간단히 두 번째 문제로 들고 싶고요. 예. 세 번째는 상세한 비납 경위가 밝혀지질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하.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천안함 세월호 이상으로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됐는데 비납자의 어떤 실명이라든지 주소 이런 것도 공개되지를 않고 있고 네. 그 사람들을 보면 청바지 마스크를 쓰고 실제 50대 이상은 한 명밖에 없고 전부 40대 이하 상식 이하의 지금 일반 선언이라면 보통 60대 70대입니다. 예.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예. 21일 납북됐는데 대통령은 25일 야구 시구나 하고 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에 대해서 그걸 밝히라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최근에 청와대 문서가 발견되어 30분 연장됐다 하면서 굉장히 가면서 과연 문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박 의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 세 번째 지금 피납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밝혀져서 괴담이 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또 선원들도 청바지 입고 젊은 사람들이다. 뭘 의심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일부 시중에서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일부 시중에서는 우리의 어떤 의도된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의도된 행위를 하다가 그쪽에서 어떤 적발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일부에서는 북한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받아준 거 아니냐. 여기서는 참 말하기가 좀 거북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 말씀. 네네. 자, 표창원 의원 좀 대답해 보시죠. 네, 우선은 자유한국당 공당이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 루머로 가짜 뉴스를 그렇게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간의 사정들이 지금 확인돼서 다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지금 상황 자체가요. 예. 16일 날 조업을 떠난 흥진호죠. 홍진호가 아닙니다. 예. 흥진호가 일본과 한일 공동 어로 수역에서 보고 자비를 하다가 너무 어행이 안 나오니까 북진을 하죠. 네. 그래서 북한 수역으로 50마일 이상을 들어가게 되죠. 예. 문제는 여기서 연락 선주 역할을 하는 전 선장이 해경에 거짓말을 하게 되죠. 예. 20일 새벽에 북한 지역에서 납포가 되는데 예. 22일 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해경 측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인 것으로 특히 이제 그 선주가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에도 이상이 없으니 네. 경비 상황이 아니니까 출동하지 말아달라는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항 그 경비 통신소에서 예. 이게 통신 누절 상태니까 그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 각 부처에 보고가 된 거죠. 예. 문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 보니까 통신이 안 된 어선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됩니다라는 보고가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경비정 출동하고 그 항공기도 출동을 해서 계속 수색을 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발견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것이고요. 26일 날 결국은 이제 북한에 납포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알려지게 되면서 네.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된 거죠. 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다 보도가 되었는데 예. 이걸 굳이 마치도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인 것처럼 과거 세월호 또 오렌지맨이라든지 또는 박남기 농민 사건 때 빨간 우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괴담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정말 국가를 위하고 안보를 위하는 정당인지 국가의 안녕과 어민들의 그런 그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지 정말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하면 되죠. 저희들은 뭐 반대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 체계가 작동 잘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참 우리 의원님 말은 잘하네요. 네, 박성중 의원 짧게 좀 한 말씀.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선 그 선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걸 국가가 그대로 믿고 이대로 한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정보체계라든지 무전체계라든지 다양한 체계들이 있는데 예. 그걸 한다면 그 나라냐 이게.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일주일 동안 보도가 되지를 않고 이러고 있느냐 이게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우리 군함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해경에 여러 가지 그 수색 그 조들이 가서 굉장히 많은 그 수색까지 활동을 했는데 네. 이런 것이 보도가 되지를 않고 그대로 갖춰져서 하나의 형태로 또 더 큰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건 청와대건 해군 참모총장이건 경찰청장이건 행안부 장관이건 누구도 신문 날 때까지 몰랐다 이게 나라입니까? 자,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표창원 의원 그러니까 선주가 거짓말한다고 그걸 다 믿는 게 나라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죠. 믿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해경은 자체 수색을 실시했던 것이고요. 다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넓은 망망대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차원에서 도난 우려를 하면서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러시아 쪽에 그 불법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의문을 가진 채 수색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상황이 그런 그 전후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보도나 공개를 할 수 없는 사정은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오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오늘 정시 토크의 마지막 이슈가 더 큽니다. 네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께 그냥 한 번씩만 발언 기회 드릴게요. 표창원 네네. 의원, 여당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또 자유한국당의 입장까지 듣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먼저. 우선 국정원이 해야 할 국가안보, 북한 내부의 정보 확인, 휴민트 구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진 국정원이 됐거든요. 그 이면에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분열 그리고 야당이나 비판적인 지식인 국민들을 여론몰이하고 정보몰이하는데 국정원이 잘못된 그 댓글 작업에 동원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더 큰 거죠. 특수활동비 40억 원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0억 원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에게 공공채 가방에 담겨서 북한산 스카이웨이에서 북악산 스카이웨이에서 이렇게 전해졌다. 그 사실 자체가 정말 너무나 국정원의 위상이 떨어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철저히 밝혀내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그 위상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개혁의 내용 중에는 증빙 서류조차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자체를 좀 없애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됩니까? 네, 특수활동비 자체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국정원의 특성상 공작 활동을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가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외국의 사례처럼 미국의 영국 사례처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등의 비밀 안보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외부기관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성중 의원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결론부터 이야기 드린다면요. 네. 잘못되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때만 있던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4,930억 한 5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된 건 40억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0.25%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역대 정부에서 2001년도 보면은
DJ 정부 때도 차남 김흥업 씨 수사 관련해서 임동원 씨하고 신건 국정원이 3,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게 대검 중수부의 자료가 나옵니다. 네네. 2004년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예. 이건 월간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하려면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앞서 DJ와 노무현 정부까지 전체를 한번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걸 정말 정치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어떤 나라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를 하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없애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참고로 미국에도 그 FBI라든지 CIA라든지 국가안보局DNI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권 바뀌었다고 여기 아무나 들어가서 막 전부 조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어떤 정치인이라도 철저히 보완해서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는 정권 바뀌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다. 더욱이 지금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보면은 정혜국 위원장은 보면 성공회대 대표적 좌파 인사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서버에까지 접근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들인다면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크게 예.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부분은 국제공무원의 개혁위원회에서 개선돼야 됩니다. 반드시. 예, 그러니까 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점만 제가 보충 설명드리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표창원 의원, 박성중 의원 두 분 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제도적 개혁은 필요하다는 데서는 의견을 일치시키고 계시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제도 개혁할지 좀 논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까지만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리는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 CEO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일단 과거에 했던 발언까지 묶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저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이 또다시 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네, 세 대목이네요, 발언이. 그렇습니다. 맨 앞에 이제 후보자 시절에 했던 발언, 그리고 중간에는 지난 6월 달에 4대 그룹과의 만남 당시의 발언,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오늘 발언 내용이었는데요. 의구심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기업들은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4대 그룹 만난 거의 후속 성격이었는데요. 대기업들이 개혁에 소극적이어서 정부의 어떤 재벌개혁 정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특히 대기업 집단 소속의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라거나 지주회사 수익 구조를 실태조사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또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김상조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해서 이 5대 그룹 기업인들은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공익재단 운영 실태조사 또 지주회사 수익 구조 이 두 가지는 왜 문제 삼은 거죠? 일단 공익재단의 경우에는 재단을 공익 목적으로 설립해 놓기는 하지만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도록 해서 우회적 지배, 총수의 우회적 지배에 동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지주회사 수익 구조 관련 문제들은 예를 들면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걸 통해서 뭐 브랜드 수수료율, 자회사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배당금 이런 거를 이제 걷어서 총수 일가의 사적 이득 추구 여기까지 귀결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언급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데드라인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지난번에 4대 그룹 만남에서 자진 시정의 1차 데드라인은 12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또 덧붙이기로는 12월에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의 진행 상황들을 좀 반영을 해서 공정위의 업무 내용과 속도를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일단 12월이 좀 돼야 공정위도 본격적인 개혁에 나설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런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자체적으로 좀 많이 해라 개혁을 이런 얘기군요. 다음 뉴스는요?
일단 제일 자유한국당 최고위가 예정대로 열리기로 하면서 지금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내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최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표결로 결정할 것인지 그냥 보고받고 선언할 것인지 이게 논란이 돼서 일각에서는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홍준표 대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냥 보고받고 출당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방식으로 내일 강행을 하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어제는 초선들, 오늘은 재선과 삼선 의원들하고 밥을 쭉 먹으면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친박계는 여전히 비협조적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결과가 이 바른정당 통합파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은 결정을 해줘야 최소한의 이제 복당의 명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몇 명이 함께 탈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니까 중요한 어떤 기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최악의 경우 이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해도 홍준표 지도부의 들러리를 서는 모양밖에 안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자기들 내부에서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향한 어떤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어서 위력이 과연 크겠느냐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합파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정호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른정당에서 몇 명 그냥 오는 건 소용이 없고 당대당 통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바른정당 내에서도 지금 남경필 경기지사를 필두로 해서 당장 당을 쪼갤 게 아니라 통합 전당대회를 추진하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 상황이죠. 예. 어제 이 방송 나온 유승민 의원 대표가 되더라도 상황과 조건이 되면 지방선거 전에 자유한국당과 통합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또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이 모두 통합파들의 어떤 복당을 향한 발길 이걸 좀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관련 상황까지 엉키면 정말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다음 뉴스요.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특혜 채용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사임 의사를 오늘 밝혀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 관련 비리 의혹 이거를 제기를 했고 금감원이 검찰에 이 자료를 넘겨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이제 여파를 미쳤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사퇴 결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퇴하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은행 이사회와 행장 추천위가 가까운 시일 내에 후임 은행장 선임 관련 시기 그리고 절차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과거에 한일은행 출신, 상업은행 출신 이 갈등 때문이라고도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또 우리은행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는 이광구 행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이 지주회사 재전환에 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지주회사로 전환이 돼야 증권과 보험 등의 비금융 부분을 키울 수가 있고 그래야 다른 시중은행들과 견주어서 경쟁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이광구 행장 등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지주회사 전환의 전제는 지금 거의 19% 가까이 남아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인데 이 지주회사 전환 후에 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수천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매각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광구 행장이 이 사임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련의 그림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내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 행장이 누가 되느냐. 이거는 매 정권 때마다 금융부문 인사 놓고서 꼭 정치적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광구 회장은 박근혜 정권 때 행장이 됐고 서강대 출신 금융인들의 모임이라는 이른바 서금회 출신이라고들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적 논란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 다른 금융지주 회사의 상황도 좀 불안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네. 하나금융그룹의 경우에는 김정태 회장 3년인 반대운동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 김정태 회장은 최순실 씨의 독일 생활을 지원한 이상화 씨를 청와대 부탁으로 특혜 승진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채용 비리로 검찰 압수수색 등을 당한 상태여서 형 경영진들이 물갈이가 되면 누가 후임이냐 이거 놓고 이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금융권의 이제 인사 태풍들이 몰아치겠네요. 그렇죠. 다음 뉴스는요. 오늘 오후에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앞에서 드럼통 70개에다가 차량용 윤활유를 싣고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사고 직후에 드럼통 가운데 한 35개 정도가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 위로 떨어져서 폭발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주변에 있던 승용차 9대의 불이 옮겨 붙어서 오후 2시께 진압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망자들도 몇 사람 있다던데 보도 내용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애초에 4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좀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이 완전히 타버린 차량들의 시신 훼손들이 심해서 시신의 일부를 영화로 오인한 결과 이제 4명이 사망했다라고 했지만 3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인데 일단은 경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요?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사고 직전에 화물차가 지그재그로 달렸다고 하고 경찰이 확보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화물차가 크게 한번 휘청거린 뒤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은 사고 전에 주행 과정에서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또 윤활유를 실은 드럼통들에 대한 낙하 방지 시설이 있었느냐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차량이 다 타버려서 국과속 검사 등을 거쳐야 돼서 사고 원인 규명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또 창원 터널이 터널 구간이 특히 길고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인 도로와 연결돼 있어서 정비불량 차량이나 낡은 차량이 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구조적 문제가 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지명하기로 했다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일 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부시 정권 때 재무부 차관을 거쳤고요. 이후 대형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과 일에서 민관을 모두 경험했다 이런 인사로 평가가 되는데요. 또 이례적으로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는 연준 의장 후보자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친시장적 행보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신용 정책에 있어서는 2012년 5월부터 지금 연준 이사로 제닛 옐런 현 의장과 호흡을 맞춰왔는데 거의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거든요. 그래서 비둘기파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도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UV가 부른 이태원 프리덤이라는 노래 들으셨는데요. 이 노래를 왜 골랐느냐? 이 노래 들으면 떠오르는 노래 그리고 영상 바로 MBC 노조원들이 이제 개사해서 부르고 한 그런 거 떠오르시죠? MBC 프리덤이라고 하는 거. MBC 정말 프리덤, 자유를 찾게 될까? 바뀌게 될까요? 바로 오늘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가 있었고요. 고영주 기존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 또 해임안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 이사장으로 이완기 이사가 또 선출됐는데요. 오늘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완기 신임 이사장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회의가 2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다 끝났습니까, 오늘? 예,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현 여권 여권 추천은 아니죠. 사실 근데 기존의 이사진 두 분이 사퇴해서 새로 두 분의 이사진이 선임됐기 때문에 뭐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금방 끝날 거다 이렇게들 전망했는데 회의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면서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뭐 불신임안과 이제 해임 건의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그 건의안과 불신임안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불신임 사유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길게 이어졌고, 예. 또 이제 소수 의견을 가진 이사분들 이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이유를 대면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 의견을 듣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네. 고영주 이사장은 오늘 참석 안 하셨다면서요? 예, 뭐 12시쯤 오셨다가 나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회의 중간에 야권 추천 이사들 몇 명이 퇴장하기도 했다고요? 예, 두 분이 조금 일찍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제 회의가 개회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하시고, 그러고서 바로 퇴장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논의 과정 중에서 해임 건의안하고 불신임안 이 논의 과정 중에서 퇴장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퇴장하지 않고 남아있던 소수의 이사분들은 또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예. 그리고 이제 표결을 통해서 그러면 불신임안 해임 건의안을 다 처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우리 이완기 신임 이사장 선출이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의미 뭐라고 어떻게 부여하시겠습니까? 과거에 MBC가 정권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잘 했지 않습니까? 예. 진실을 위해서 싸우고,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고, 그런 좋은 방송을 많이 만들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MBC 상황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조직 내부는 철저하게 망가졌고, 이제 밖에서 보면은 거의 MBC 존재감이
찾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지금 노동조합이 이제 파업이 벌써 2달째에 이르렀고요. 예. 방송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거의 이제 MBC 대다수의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김장겸 사장은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요. 예. 지금 이 파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파업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송이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시청자들, 시민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파업은 무엇보다도 정당하고 예. 빨리 김장겸 사장이 그런 국민적 여론을 좀 제대로 알고 스스로 이제 사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서 하염없이 이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을 강제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예. 이 사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심지어는 방송문화진흥회 업무보고에 와가지고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면 무대책이 대책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박문진이 사장 문제를 해결해야 네. 이 사태가 해결이 되고 방송이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은 언제 어떻게 처리됩니까? 일단 지금 이제 해임을 하려면 본인한테 통보해야 되고 박문진 이사님들한테 이사회 7일 이전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7일 이전에.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가급적 신속하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벌써 2달째 이 파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국민들이고 시청자들이란 말이죠. 네. 지금 아시다시피 뉴스를 녹화해서 방송하고 있고 또 재방송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일 최대한의 시점이 지금 이제 저희가 11월 1일 날 이제 해임 안을 제출을 했어요. 제출했으니까 이제 7일로 잡으면 11월 8일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11월 8일에 세 분의 이사들이 지금 해외 출장을 가게 되네요. 그래요? 11월 7일부터.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가 이제 해외 출장 기간인데. 저희들은 그 출장이, 물론 출장이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이 방송 파업의 문제, 이 파행 방송의 문제, 이걸 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 분 이사님들이 생각을 좀 바꿔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을 취소하더라도 11월 8일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해임된 고영주 전임 이사장, 그리고 또 만약 11월 8일 날 처리가 될 거를 전제로 했을 때 김장겸 사장이 예컨대 해임 무효 소송 이런 걸 내더라도 일단 해임의 효력은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불복해서 소송을 내더라도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지만 일단 이사장은 이완기 이사장이고 사장은 해임 만약 가결되면 해임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게만 되면 노조 측은 바로 방송 복귀하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면 11월 8일로 MBC 파업은 종료될 가능성이 생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세 분의 해외 출장은 어디에 뭡니까? 태국에 있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방송 관련? 예, 국제방송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이제 이런 인도네시아니, 태국이니 이런 동남아 쪽에. 이런 방송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래전에 계획도 있었고, 예산도 물론 짜여 있었고, 하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시는 분들이 여기 세미나에 직접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관람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신 이완기 이사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11월 한 달 동안 보내드리는 특집이죠. 400초 음향 다큐 우리들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등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한다는 방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걸로 고교 서열화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소장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집안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훔쳐본 3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답니다. 어떻게 이런 범죄가 가능했는지, 지금이라도 막을 방법은 없겠는지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송재용 팀장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목요일로 자리를 옮긴 정치토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피켓 시위 문제, 또 흥진호 문제,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의 정치 이슈들 토론해 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과 함께합니다.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 그리고 이사직 해임 건의안이 오늘 가결됐네요. 이제는 김장겸 사장 해임도 시간 문제가 된 셈인데 파업 중에 있는 MBC 이제 정상화를 맡게 될지 박문진 관련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교육부가 오늘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 입시 치르는 내년부터는 자사고, 외고 등의 이른바 신입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된다는 거죠. 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데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안상진 소장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일반고가 후기로 나중에 뽑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같은 거는 전기로 먼저 뽑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고입전이 정말 불공정한데요. 예.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합니다. 예.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먼저 선발을 하고요. 예. 또 방법에 있어서도 이 평준화 일반고는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는데요. 네.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면접이나 중학교 성적 등 다양한 방식을 써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고입 전형의 불공정성을 바탕으로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보다 이제 고교 서열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뽑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응시했다가 만약 떨어지면 나중에 일반고도 또 내가 골라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동시에 한꺼번에 뽑는다. 결국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 쳤다가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단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떨어졌다고 해도요. 다시 한번 좀 미달이 돼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예. 만약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은 또 일반고의 추천 배정, 그쪽 트랙으로 그 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물론 일반고 정원이 찬 학교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나 일반고에 가게 된다.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현재 그 고입 전형이 사실 말이 안 되게 불공정한데요. 예.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이렇게 학생을 먼저 선발하면서 굉장히 고교 서열의 우위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불공정한 고입 경쟁의 시기를 통일함으로써 일반고도 좀 자사고, 특목고의 무조건 학생들을 이제 좀 뺏기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좀 선발을 하면서 또 일반고에 희망한 학생들은 우수 학생들도 서로 같이 좀 나눠질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공정한 경쟁의 틀이 좀 기본적으로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촬영을 한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예. 그런 영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대체적으로 여자 혼자서 생활을 하는 가정집에 설치된 카메라만 별도로 자기가 관리를 해오면서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이라든지 속옷 차림이라든지 나체로 생활하는 모습을
주기적으로 자기가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혐의입니다. 예. 이 30명이 그러니까 조직적인 일당이 아닌 거죠? 다 따로따로인 거죠? 조직적인 일당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각자의 행위입니다. 예. 근데 뭐 겉보기에는 멀쩡한 보통 사람들이라면서요? 그 대부분이 그 무직자로 나타났고. 무직. 예, 그 중에 회사원, 대학생 등으로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예. 이들 모두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찾아내 사생활을 몰래 엿보게 된 것이다. 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냥 엿볼 목적이었다라고 합니까? 뭐 이런 걸 녹화해가지고 어느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사한 바로는 그 유포된 동영상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됐나요? 다 통보해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을 해드리고 예. 그 IP 카메라 피해 사실을 본인들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예,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그렇게 경찰로부터 통지 받은 분들 뭐라고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굉장히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IP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네. 자기의 사생활을 오래전부터 몰래 훔쳐보고 녹화까지 했다는 거에 상당히 불쾌하고 예. 너무 화가 난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예. 또 한 피해자는 자기가 IP 카메라 주변에서 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수치스럽다. 예. 그 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될까 봐서 너무 불안하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 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포된 것은 찾지는 못했다고 하셨죠? 다행히 인터넷으로 유포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 이용자들 어떻게 주의해야 합니까? 우선은 그 IP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예. 초기에 설정된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을 해주시고 예. 비밀번호가 허술할 경우에는 특수문자 등을 활용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게 좋고 예. 인터넷을 통해서 IP 카메라가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등 저가 제품은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구매를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이달부터 정부에서 IoT 기기의 보안 인증제를 시행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안 인증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비밀번호를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좀 어렵게 만들어라. 보안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라. 이런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을 비울 때 집 사정을 확인하는 용으로 보통 이걸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귀가한 후에는 아예 전원을 꺼두면 괜찮겠죠? 그 방법도 한 방법의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송재용 팀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점점 문제가 커지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도 늘어나고 방향도 늘어나는 건. 원을 없애면 뭐 우수 학생들이 글이 쏠린다든지 또 그 입시를 위한 사교육 이런 건 없어지겠군요. 그렇죠. 정말 외국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 가는데요. 네. 지금 사실 외국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외국에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거기 가면은 대학에 가기 쉽고 유리하다는 것 인식 때문에 모두가 가려고 하는 건데요. 예. 고등학교 교육이 좀 그런 것들은 너무 파행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 일반고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그냥 외고나 뭐 이런 식으로 존속시키려면 추첨제로 뽑도록 해라. 이런 추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안상진 소장이었습니다.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온 30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지극히 민감한 사생활을 훔쳐봤고요. 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설치된 IP 카메라는 특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는데, 자, 이번에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송재용 팀장을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IP 카메라가 뭐죠? IP 카메라는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즉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 이전에 CCTV하고는 좀 다르게 예.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설치가 간단하고 예. 그다음에 비용이 저렴해가지고 최근엔 그 홈 네트워크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예. 외출할 때 집이나 가게 내부 사항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설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집에 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강아지가 잘 놀고 있나 확인하는 뭐 그런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해킹된 카메라가 총 몇 대예요? 가정집 등 해가지고 500여 곳에 설치된 IP 카메라 한 2,600대 가량 됩니다. 500여 곳에 2,600대?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떤 수법으로 해킹한 겁니까, 범인들은? 범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IP 카메라를 해킹하는 방법을 알아낸 후에 예. IP 카메라의 서버 인터넷 주소하고 그다음에 공장 출고 초기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시켜 가지고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쉽게 암호가 되어 있는 카메라를 불법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IP 카메라를 직접 설치한 사람은 자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그걸 화면을 확인하는데 그 비밀번호를 해킹해가지고 그 범인들도 동시에 그 화면을 보게 됐다 이러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 경찰은 이걸 어떻게 검거하셨습니까? 저희 수사 요원들이 주기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IP 카메라 피해를 입은 사례하고 IP 카메라 해킹 방법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 카페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아하. 저희들이 해킹된 IP 카메라의 그 주소를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해서 이번에 피해자들을 추적해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IP 카메라 해킹 방법이 아예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고요? 무분별하게 많이 음성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킹해서 영상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그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24시간 그 남의 그 엿보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실시간으로 그 보여주는 동영상을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녹화해놓고 그렇지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자사고외고 국제고에 아주 자신 있는 학생들이 아니면 그러면 만약 거기를 응시했다 떨어지면 미달된 일반고로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때문에 아주 자신 있는 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처음부터 일반고를 응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군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사고, 외고, 특목고 이런 학교를 지원을 해도 떨어지면 이제 일반고에 마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반고가 찰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이 좀 잘 고민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일반고가 있다면 일반고를 먼저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생길 거라 기대합니다. 예. 그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측은 이 정책을 환영하시나요? 많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고교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요. 예. 이번 조치가 좀 이런 고교사를 해소하는 좀 개선의 시작이 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비판을 합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가로막는다. 이런 어떤 원칙적 반대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학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도 원하면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선택권을 가로막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택권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안전장치가 있어서 선택해서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서울 같으면 강남 8학군 또 지역 명문 학교 이건 이제 외고나 자사고는 아닙니다만 일반고 가운데 명문 이런 쪽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굉장히 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8학군 얘기 나온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현재 이게 본질을 굉장히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각한 고교 사회화에 따른 고익 경쟁, 또 중학생의 입시 고통, 사교육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고가 이렇게
또 뭐 혜택을 보면은 굉장히 또 막 선호가 돼서 몰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런 학교들은 학생들을 다 선발하고 있는 구조 가운데 있고요. 일반고는 학생 희망에 따라 지금 그냥 배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전에 뭐 8학군에서 뭐 그런 위장 전입이라든가 뭐 아파트 값이 올랐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현상 자체를 좀 뭐라 그럴까요?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쓰면 되는 것이지. 네네. 현재 이런 고입 경쟁과 과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예. 본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자, 우선 선발권만 없애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예 그 자사고나 뭐 특목고 이런 걸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나중에 가면은 좀 그렇게 일반고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고입 전형의 시기만 통일한 것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입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예. 지금 이런 학교들은 선발권을 가지고 학생을 막 뽑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를 대비한 좀 그리고 희망하는 이 경쟁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고교 입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선발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의 입시가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예. 좀 전반적으로 저희는 좀 추첨 전형, 그러니까 무시험 좀 선전 후추첨 방식을 통해서 예, 정말 자기가 외국어 공부를 좋다라고 하면은 그런 외고에 지원할 수 있고요. 예.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그 학교가 좋은 외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입에서의 경쟁이나 과도한 선발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나 뭐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되 추첨으로만 뽑게 하면 즉 선발인데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하고 정무수석 지낸 두 사람, 조윤서, 현기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예.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추가됐죠. 그리고 수석들 전체한테 이제 매달 돌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정무수석이 아니라 모든 수석.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수석 전체한테 돌렸다면은 법적으로 뇌물보다는 전형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겠죠. 뇌물이라는 건 이게 대가성으로 해가지고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를 떠나가지고요. 말인즉슨 다 문제인데 소수의 사람한테 돌렸다면 말 그대로 개인 뇌물인데 반공식적으로 전부한테 줬다. 이러면 또 국면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네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재만 전 비서관, 뭐 박 전 대통령의 수족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그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받았다고 증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나왔습니다. 예. 과거 국정원 관련된 사건에서는 항상 탁탁 뭐 원장이 나와도 뭐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엔 달라 보이네요.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다. 예,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에 구속이 안 됐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도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1억씩 한 달에 1억씩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가 지금 아직 정확히 안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거 시인했다는 것은 내 개인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 시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추가로 받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내가 돈을 받았다. 한 달에 1억씩. 네. 그러면 그걸 대통령한테 갖다 준 건지 아니면 대통령 지시로 어딘가에 쓴 건지 이건 그렇죠. 아직 안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와 별도로 뭐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을 썼다는 것도 나오죠. 이거 별개입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예. 이전 정부에는 뭐 아예 여론조사 비서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청와대 예산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총선 경선용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돌렸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데 근데 뭐 그까지는 그렇다 치고 여론조사 비용이 5억이 나왔는데 이걸 국정원에 대납시켰다는 거죠. 예. 그냥 국정원을 영수증도 필요 없는 그냥 지갑으로 알았다는 것 같은데요. 거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요. 아마 뭐 받은 사람, 쓴 범위도 늘어날 거고 네. 걸리는 사람들은 개인 뇌물이 아니다. 뭐 나는 이런 활동비의 일환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아마도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옛날 뭐 군사정권 때는 이른바 통치자금 이런 용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청와대가 국정원 통장에 돈을 넣어놓기도 했어요. 예. 이게 정치 자금을 막 걷지 않습니까? 재벌한테도 걷고 그걸 이제 두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국정원 계좌에 넣어놓고 거기는 감시가 안 되니까 편하게 이제 빼서 쓰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다 이제 군사정권 때죠. 예. 민주화되면서부터
좀 이상한 관행이나 일탈 행위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건 없어졌는데 이번에 터진 걸 보면은 거의 과거식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물론 뭐 규모나 행태는 그때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서 야당에는 이거 뭐 옛날부터 있던 관행적 행위 아니냐. 왜 한쪽만 집어넣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 민주화 이후만 한번 따져보죠. 100% 깨끗한 건 아니에요. 김대중 정부 말에 대통령 아들들이 줄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2001년에 대검 중수부가 김홍업 씨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뭐 재벌한테 돈 받고 중견기업한테 돈 받고 줄줄이 나왔는데 그중에 신건 당시 국정원장한테서 3,500만 원이 흘러 들어간 게 걸렸어요. 네. 걸린 것만 그런데 당시에 국정원의 주장은 국정원장 개인 돈으로 떡값을 준 거다. 이랬습니다.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때 이 김영란법도 없고 뇌물은 공직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건데